오늘은 입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말과 함께 살아갑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나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 편안할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재산도 많고 집안도 번창했지만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말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하인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것을 사오너라. 하인은 부자의 명령을 받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사왔습니다. 부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혀를 사왔느냐? 하인은 대답했습니다. 혀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혀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날이 지나 부자는 다시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가장 값싸고 형편없는 것을 사오너라. 하인은 다시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 이번에도 혀를 내놓았습니다. 부자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왜 또 혀를 사온 것이냐? 그러자 하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혀보다 더 싸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혀는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상처 입힐 수도 있으며 심지어 나라까지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무심코 던진 농담이 상대방에게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 번 더 생각하기.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상처가 될지 고민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불평과 비난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선택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침묵의 지혜 배우기.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네 번째, 공감하며 듣기.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면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말로 인해 큰 화를 입은 사례는 많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신하가 임금 앞에서 경솔한 발언을 했다가 유배를 간 사례, 혹은 삼국지에서 장비가 거친 말을 내뱉다가 적에게 빈틈을 보이고 목숨을 잃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유명 인사나 정치인들이 부주의한 발언 하나로 인해 커리어가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말이 가진 힘을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한 농담이 상대에게는 깊은 아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의 무게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말의 힘을 알고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 한마디로 주변을 밝게 만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불합리하거나 힘겨운 상황에 부딪히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옛글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가정맹어호라는 말입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겪은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자공은 어느 날 공자의 명을 받아 지방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마을이 조용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공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한 여인이 작은 무덤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수척해 보였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시아버지마저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이 끔찍한 위험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여인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면 탐관 오리들이 세금을 착취하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차라리 호랑이와 함께 사는 것이 낫습니다. 자공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공자에게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공자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가혹한 정치를 꼭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조직, 직장, 가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과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직장은 직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일하기보다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지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 엄격하게 대하면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를 신뢰하기보다 두려워하고 속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혹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조직이나 가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규제 줄이기. 사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너무 많은 규칙은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규칙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사람들이 억압을 느끼지 않도록 꾸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부족하면 오해가 쌓이고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의로운 환경 조성.
가혹한 정치가 두려운 이유는 불공정함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가 이야기한 가정맹어오는 단순한 고사성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정치뿐만 아니라 가혹한 규칙과 억압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환경이 아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인생을 배우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기준을 낮춰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할까? 때로는 현실과 타협해야 할 것 같고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죠. 오늘은 맹자의 말씀 중에서 대장 불위졸공 개패승무, 예 불위졸사 변기구율이라는 가르침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말은 훌륭한 목수는 서툰 직공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명궁인 예도, 서툰 궁수가 있다고 해서 활을 당기는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재미있는 예화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옛날 옛적 한나라에 손재주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둥을 깎고 문을 짜는 솜씨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대목수라 불렸습니다. 어느 날 왕이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 대목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라.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걸작을 남겨야 한다. 대목수는 왕의 명을 받들고 목재를 고르고 도면을 만들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추가로 보낸 목수 견습생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서툴고 게다가 대목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맞출 필요가 있나요?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목수는 단호했습니다. 작은 오차가 모이면 큰 틀도 무너진다. 궁전은 수백 년을 버틸 건물이다. 정밀함을 포기하면 그 수명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견습생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린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좀 더 쉽게 할 순 없나요? 그러자 대목수는 말했습니다. 대목수는 서툰 직공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높은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며 궁극적으로 견습생들도 이를 따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궁전은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같은 시기 이 나라에는 전설적인 궁수 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 아무리 멀리 있는 표적도 단 한 번에 명중시켰습니다. 어느 날 왕이 새로운 궁수를 훈련시키라며 그에게 젊은 궁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인 활 쏘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활 시위를 당기는 힘을 조금 줄이면 안 되나요? 손목이 아파요. 관역을 좀 더 가까이 두면 맞히기 쉬울 텐데요. 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활을 당기는 법칙을 바꾼다면 결국 아무도 정확한 사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정확성을 높이려면 반드시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는 활을 당기는 법칙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생들도 점점 그의 가르침을 따라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결국 그들 중 일부는 훌륭한 궁수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원칙을 지켜야 하고 언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나 장인처럼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는 직업에서는 자신의 기준을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기본기를 지켜야 하고 수준을 낮추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반면 현실적으로 실용성을 중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 협력해야 하는 사업에서는 지나치게 이상만 고집하면 실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준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 유연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이나 기술처럼 완성도를 요구하는 분야와 도덕적, 윤리적 신념이 걸린 문제, 그리고 본질적으로 변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경우는 실용성을 중시해야 하는 협력 관계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조직 내 조정,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 맹자의 대목수와 명궁의 원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각자의 삶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며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신의 기준을 지켜야 할 순간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순간을 현명하게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책은담에 나오는 한 구절을 통해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횡역공궁 시단 변호걸적 일부로추 능수기달련 즉심신교의 볼수기달련 즉심신교손. 이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급하게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게 되고 차분하게 견뎌내면 몸과 마음이 단련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노대장이라는 유명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도자기는 단단하고 아름다워 귀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비법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그는 아무에게나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젊은이가 찾아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저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기술을 배워 가족을 부양하고 싶습니다. 노대장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젊은이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가르칠 것이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젊은이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흙 반죽하기였습니다. 젊은이는 흙을 주무르고 치대는 일을 몇 달 동안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대장은 도자기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오직 흙을 만지는 일만 시켰습니다. 왜 나는 도자기를 만들지 않고 흙만 만지고 있어야 하지? 젊은이는 불만이 쌓여갔지만 노대장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젊은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노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흙만 반죽해야 합니까? 노대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흙이 내 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없다. 도자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하는 법이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닫고 다시 묵묵히 흙을 반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흙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노대장은 그에게 도자기를 빚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젊은이는 꽤 그럴듯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 도자기를 굽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젊은이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불을 지피는 일이었는데 불 조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도자기가 단단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깨져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자 젊은이는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완성해야 하는데 이러다간 영원히 도자기를 만들지 못할 거야. 그는 결국 급한 마음에 온도를 높였고 그 결과 아름다운 도자기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노 대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급하면 결국 망치게 된다. 도자기는 불과의 싸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예술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조급하게 벗어나려 하면 결국 더 큰 문제를 부르게 된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불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고 마침내 완벽한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 조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부르게 됩니다. 반면 인내하고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단련되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면 조급한 결정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빨리 바꾸려 하거나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겪어야만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책은담의 가르침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단순히 피해가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한 걸음 성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 참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한데 왜 세상은 저 사람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혹은 나는 노력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아직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견연이 불능거 학이 불능선 명야라는 구절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어진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임용할 수 없고 배움을 쌓았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것은 모두 하늘의 명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주 겪는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매우 현명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언제나 어진 신하를 등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 시골에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학문이 깊고 덕이 높아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를 조정에 불러 중요한 자리에 앉히시면 분명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사람을 보내 그 학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학문을 깊이 닦고 덕을 쌓아야 할 시기입니다. 언젠가 하늘이 명하는 때가 오면 그때 나아가겠습니다. 사신이 돌아와 임금에게 학자의 말을 전하자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그 학자가 지금 당장 조정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스스로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어진 이를 임용하는 것은 하늘의 뜻도 작용하는 법이다.
이후 몇 년이 지나 학자는 마침내 스스로 조정으로 나왔고 그는 명재상으로서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임금이 학자를 당장 임용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학자가 자신이 나아갈 때를 기다린 것은 바로 견연이 불능거 학이 불능선 명야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분명 실력도 있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혹은 조직에서 좋은 인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그 사람을 당장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유망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자 그는 큰 부상을 당해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안타까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그는 더욱 강해지기 위해 훈련을 거듭했고 정신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회가 없어서 불운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그때 당장 최고의 무대에 섰다면 나는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준비를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신의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운이 아니라 실력이 기회를 만드는 법입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사람이 즉시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결국 인정받게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때를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인재를 알아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당장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최적의 시기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연이 불능거 학이 불능선 명야라는 말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키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성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인격을 닦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중국의 성인 공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홍어시 이벌의 성어학이라 말했습니다. 즉, 시를 통해 성장하고 예의를 통해 바로 서며 음악을 통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교육받고 수양하며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이 가르침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학문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안이었습니다.
위안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지만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 남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그가 학문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어느 날 그를 공자의 제자인 증자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위안은 증자를 찾아가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증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로 시를 공부하도록 하여라. 위안은 의아했습니다. 시는 감정을 담은 글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지만 증자는 단호했습니다.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을 다듬고 언어를 세련되게 하며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가르쳐준다. 위안은 몇 달 동안 시경을 배우며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꼈습니다. 증자는 다음으로 위안에게 예를 가르쳤습니다. 너는 이제 감정을 조절할 줄 알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예의를 익혀야 한다. 위안은 예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형식적인 규칙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예법이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를 배려하며 아랫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전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자는 위안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너는 시를 통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예의를 통해 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완전한 사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음악을 배워라. 위안은 처음에는 음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기를 배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음악은 그의 삶에 깊은 여유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점점 더 평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몇 년 후 위안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줄 알았으며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완성할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홍어시 이벌의 성어학이라는 공자의 말이 참된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시는 감성적 성장과 표현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다양한 문학을 접함으로써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사고의 깊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인간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예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회사, 가정, 친구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음악은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정리하고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음악뿐만 아니라 명상, 취미 생활 등을 통해 내면의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 홍어시 이벌의 성어학은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바른 길을 가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감성을 키우고 예의를 실천하며 음악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도 위안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예의를 실천하며 음악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자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더욱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각주국엄입니다. 옛날 초나라의 한 나그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이 실수로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황급히 배의 난간에 칼이 떨어진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칼을 떨어뜨렸으니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 그는 배가 강을 따라 흘러가는 동안 태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배가 강가에 도착하자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이 표시해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칼은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왜 칼이 없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했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물속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각주국엄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각주국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세계적인 필름 카메라 회사였던 코닥을 떠올려 봅시다. 코닥은 필름 카메라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였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점점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처음 개발한 회사가 다름 아닌 코닥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코닥은 필름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디지털 혁신을 미루다가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필름 회사다라는 과거의 틀을 깨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코닥의 사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각주국엄과 같은 실수는 자주 일어납니다. 한 예로 오래전부터 한 직장에서만 근무해온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고 내 경험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주국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과거에 성공한 방식이 지금도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사고를 전환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이 있다고 해도 고객의 요구가 변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코닥과 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하며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각주국엄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 기술 발전, 사회적 변화 등을 주시하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주국엄을 극복한 사례를 넷플릭스와 직장인 B씨에게서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측하고 발빠르게 사업 모델을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DVD 대여 방식을 고집했다면 넷플릭스도 시장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고객들의 변화하는 시청 습관을 정확히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또한 자체 제작 콘텐츠를 늘려 경쟁력을 갖추면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춘 콘텐츠를 생산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기존의 DVD 대여 사업만을 고집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적응한 결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 머무르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기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업계에서 20년간 한 회사에 다니던 A씨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 업무만 고집하며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B씨는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코딩을 배우며 IT 업계로 전환했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B씨처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각주구검의 실수를 피하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만을 믿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각주구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는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더욱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자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기도 즉일단식 불가수어인. 도가 아니면 한 줌의 음식이라도 남에게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령 작은 이득이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을 통해 얻은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편법을 쓰면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원칙을 포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선택이 결국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맹자의 가르침은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정직하기로 이름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닦으며 청렴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유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비님, 요즘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좋은 쌀과 반찬거리를 좀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가 번 돈으로만 먹고 삽니다. 유지는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저 선비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니 편하게 받으십시오. 그러자 선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직책도 없이 글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마땅히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내 뜻과 다르게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 선비는 한 줌의 음식도 받지 않았고 훗날 높은 벼슬에 올랐을 때도 원칙을 굳게 지키며 청렴한 관료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어떤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고 자신이 지켜온 신념 덕분에 많은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상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성실한 장사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눈앞의 이득을 좁기 시작했습니다. 원산지가 불분명한 곡식을 싼 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았고 품질이 낮은 상품을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그는 점점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이 나쁜 상품을 샀던 고객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났고 결국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때 큰 부를 쌓았지만 원칙을 저버린 대가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면 결국에는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업들도 같은 딜레마에 놓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거래나 부정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기업은 신뢰를 잃고 몰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와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은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작은 유혹과 마주합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일시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실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편법을 사용해 승진을 할 수도 있지만 동료들의 신뢰를 잃고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에는 더 큰 성공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정직함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맹자의 말처럼 도가 아닌 길에서 얻는 작은 이득이라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품격을 만들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 힘들고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면서 정도를 걷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밟은 망식 나기망우 부지로지장지우니 끊임없이 노력하며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밥 먹는 것조차 잊고 그 즐거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잊으며 늙어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공자는 학문과 삶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몰입 속에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할 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을 느끼며 즐겁게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공부나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말로 재미를 느끼며 하는 일이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바이올린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입니까?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 늦은 게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그는 매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굳고 악보를 읽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는 연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하다 보면 식사도 거를 때가 많았고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작은 연주회까지 열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네.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새가 없었거든. 그의 모습은 공자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는 것을 잊게 되는 것이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힘들다고 투덜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항상 웃으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좋은 곡식을 먹이게 하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소.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여겼고, 그래서 일하는 순간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그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어떤 일이든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자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처음부터 완벽한 천직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서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이올린을 배운 할아버지처럼 나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움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늙는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즐거움 속에서는 걱정을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여 즐길 수 있다면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늙는다는 사실조차 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나요? 혹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공자가 말한 밟은 망식, 나기망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지속하는 한 나이와 관계없이 늘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의 인격 수양을 위한 교양서로 사용된 것이 바로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실의 풍송 등왕각 운퇴내갱 천복비. 때가 이르니 바람이 불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이 없으니 벼락이 천복비를 때렸다. 이 말은 인생의 흐름과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선비 왕발은 꿈에서 순풍을 받아 등왕각에 가라는 계시를 받고 떠나 그곳에서 뛰어난 문장을 써 명성을 얻었다는 내용이고, 송나라의 한 가난한 선비는 천복사의 비문을 탁본하려 했지만 벼락이 떨어져 비문이 사라지는 불운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운이 좋으면 기회가 찾아오지만 운이 나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운명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운이 나빠지면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지만 때때로 운과 흐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혹은 운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인생의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삼국지의 유비는 한때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조조와 손권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는 동안
그는 힘없는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각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유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비는 그저 운 없는 자일 뿐이야. 능력도 별로 없고 언제까지 떠돌이 생활을 할 텐가. 그러나 유비는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주를 얻고 제갈량을 만나고 조조와 손권이 균형을 이루는 틈을 타 세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그는 촉한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유비는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배우고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때가 올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올 때 바로 돛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운이 좋지 않을 때 천복비를 맞은 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리며 과거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벼슬길에 오르려 할 때 나라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그의 출세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운이 없구나. 저렇게 똑똑한데도 시대를 잘못 만났어. 그러나 학자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을 계속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자 그의 연구는 후대에서 높이 평가받으며 나라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때 벼락이 그의 꿈을 무너뜨렸지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며 결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가 왔다면 그 바람을 타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지나간 후 뒤늦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비처럼 그리고 조선시대 학자처럼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나쁘다고 한탄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묵묵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운이 좋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직접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심보감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때가 오면 바람을 타야 하고 운이 나쁠 때는 벼락을 피하며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흐름 속에 있나요? 바람이 불어올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은 벼락이 칠 때 그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